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너무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긴 하루 이런저런 이제 외부 활동들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고요. 안주 없이 그냥 와인 한 잔 따라 놓고 책을 열고 또 이렇게 녹음기를 열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11월 30일이에요. 사랑하는 제 동생의 생일이기도 하고 1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밤에 읽기 좋은 그런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 소개드리면 제목은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고요. 강신주 박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아마 강신주 박사님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지 싶은데 벌써 이 책이 나온 때가 나온 이후로 10년이 흘렀나 봐요. 책 표지에 2009년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이라고 이렇게 딱 그 마크가 붙어 있어요. 와우, 벌써 10년이 지났다니요. 이 당시에는 TV 프로그램에서 강신주 박사님 되게 자주 뵐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TV를 잘 보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잘 계시겠죠. 좋은 강연 많이 하면서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다시 제가 꺼내들게 된 그런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사이 제가 뒤늦게 철학에 대한 관심 그런 갈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 입문서와 또 오래된 고전들을 총 한 5-6권 정도를 도서관에서 빌려다 놓고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봐왔어요. 그 중에 이제 다 읽은 책도 있고 2번 넘게 이렇게 읽고 있는 책도 있고 아직 읽고 있는 책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고 또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있었던 일들, 과거에 읽었던 책들과 영화들과 어떤 제 인생에 있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렇게 요새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또 그런 이제 인문학 예술 강연들을 찾아 듣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랑 인문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술, 미술 이런 강연들을 듣고 있으면 그 연사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관점들도 철학자의 시선, 사회학자의 시선, 역사학자의 시선이 다 담겨 있고 우리가 삶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임하는 것이 좋은가, 바람직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고민이 많은 시기인가 봐요, 요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 그런 깨달음들을 통해 어떻게 이런 시기들을 좀 더 헤쳐가 볼까 하는 바람이 제 속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 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마지막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 상처받지 않을 권리였던가 자유였던가 막 그런 이제 책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강신주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이 떠올랐고요. 집에 가면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지 하면서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둘러보고 있고요.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인생이 너무 평탄하시다면 이 책이 그렇게 울림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프롤로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소 제목은 아주 멋있어요.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적 삶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붙어 있어요. 다 읽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제가 중간부터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자본주의 체제의 생존 비밀은 바로 욕망의 집어등이란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집어등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물고기를 모으는 등불이란 뜻입니다. 심해의 오징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 매달린 수많은 집어등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화려한 등불에 불빛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달하고 싶은 치명적 유혹을 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불빛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옷의 마네킹을 비추는 쇼윈도 불빛, 번개처럼 전멸하는 네온 사인의 불빛,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자동차의 불빛, 담배 연기로 가득 찬 클럽 안의 몽환적 불빛, 자극적이고 섹시한 웨이브와 고혹적인 목소리를 발산하는 텔레비전의 불빛, 그리고 전 세계의 빛이란 빛인 모조리 모인 인터넷의 불빛, 때로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때로는 핏발선 피곤한 눈빛으로, 혹은 탁하고 어두침침한 괴로운 눈동자로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수많은 불빛애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셀 수 없이 다양한 불빛 앞에 선 우리들 모습은 집어등의 화려한 불빛에 사로잡힌 오징어 떼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란한 집어등에 매혹된다고 해서 생명마저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명 대신 그 대가로 돈을 바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 욕망을 일깨우는 자본주의의 집어등은 어선의 집어등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는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내몰기 때문입니다. 집어등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간마다 우리 주머니는 소리 없이 비워져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터로 나가서 주머니가 찰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하죠. 수중에 돈이 다시 모일수록 우리 내리에는 현란한 집어등의 불빛이, 그 치명적이고 달콤한 추억이 아련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불빛의 유혹에 또다시 몸을 내맡기겠죠. 집어등의 유혹, 타오르는 욕망, 자유로운 소비, 허무한 결핍, 인내로 가득 찬 노동, 다시 시작되는 집어등의 유혹. 우리 삶은 이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깊이 상처받고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그래요. 슬퍼요. 계속 읽을게요. 인간은 억압이나 슬픔이 아니라 평안한 기쁨, 보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집어등은 의식할 새도 없이 우리에게서 삶의 자유와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집어등은 매우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자유란 소비의 자유일 뿐이고, 자본주의에서 얻는 기쁨이란 자기 파괴적인 욕망의 충족일 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욕망의 집어등에 걸려 허우적거리며 깊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정열적인 시인들로부터 냉철한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문학자들이 자본주의를 의심하고 나아가 상처받은 인간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고민들, 이런 지적들이 철학자들, 그런 문인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를 해왔었나 봅니다. 그랬다고 해요. 계속 가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락항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그는 우리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 타자의 욕망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자본만큼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타자도 없을 겁니다. 진정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자본은 마치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처럼 우리 내면의 욕망을 먹이삼아 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이 치열해질수록 자본은 더욱 강해질 테고 우리 삶은 점차 병들어 가겠죠. 자본이 남긴 뿌리 깊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용기를 갖추는 일이 아닐까요? 숨겨진 상처를 상처 그대로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도 치유의 희망이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2009년 늦은 봄 노란 종이 비행기가 무수히 하늘을 메우던 날 강신주. 네, 머릿말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실까요? 계실까요? 조금 더 읽어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먼저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처받기 너무나 연약한, 상처에 너무 취약한, 너무 연약한 우리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와 사회, 과거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인데,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양상이 좀 바뀌었을 따름이겠죠. 어쨌든 저희는 그런 역사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제도로부터, 자본주의로부터, 어쩌면 변질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로부터, 그런 우리가 놓여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상처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기던가 세디스처럼 그런 상처들을, 고통들을 즐겨내면서 극복해 가던가, 아니면 그런 이제 상처를 비록 주었지만, 그런 사회와 역사와 환경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저희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반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방패로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강신주 박사님은 방패로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공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를 상처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해 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한 훈련과 노력, 시간 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 학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교육들을 잘 받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교육이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어땠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 또래,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서 아마 온몸으로 그런 상처들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의 관념들이 있어서 아프지만 아프다고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속병이 들거나
어떤 술로, 담배로, 또 어떤 쾌락으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간신히 버텨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런 앞으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걸음은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벌써 15분, 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적 삶은 너무나 친숙하고 평범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자본주의에 길들어 있고 그로부터 상처받는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의식하기 어려운 상처를 일깨우는 학문, 그 상처를 치유하는 학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자본주의적 삶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노래한 시인이나 소설가들, 혹은 자본주의적 삶의 내적 논리를 이론적으로 포착하려 했던 철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정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영위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을까요? 필자는 이 탁월한 인문학자들과 여러분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인문학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지성을 갖춘 8사람을 소개합니다. 문학자로는 이상, 보들레르, 유하, 그리고 트로니에를, 그리고 철학자로는 짐멜, 베냐민, 보드리아르, 그리고 브루디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문학자 4사람과 철학자 4사람은 직관과 이성 혹은 문학과 철학이란 짝으로서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며 이해를 돕는 짝패입니다. 4사람의 문학자들의 자본주의적 삶에서 발생하는 원초적 느낌들을 되살려준다면 이들과 짝이 되는 철학자들은 그 남다른 느낌에 대한 이론적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4분의 짝패들을 이렇게 두루 섭렵해 가며 이 책을 읽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길면 지루하시니까 이 에피소드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